안녕하세요. 황금 언니입니다. 3월 21일 월요일 보고서들 공부하고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중요한 주제 중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현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 진단을 한 내용들이 있어서 보고서를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가 3월 16일 날 달러 국채 이자 지급일이었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국채 이자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달러로요. 그래서 디폴트 위험은 없지만 근데 늘 이런 국채 이자 지급되는 게 도래할 거니까 이런 상황들이 매번 반복되는 건 아닌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과도 갈등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지금 중국 ADR이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연준의 이제 25bp 인상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영향, 그래서 한국 금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다음에 가치주에서 이제 성장주로 옮겨 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트루윈이라는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한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첫 번째는 식료품 가격 상승이고 두 번째는 미중 갈등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이것이 결국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라고 볼 수 있고 러시아는 중국이죠. 이렇게 동맹관계를 서로 갖고 있다고 보면은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중국 미국의 어떤 전쟁 갈등으로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도 미중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편한 시각, 그것을 점검해보는 리포트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성공하면은 지금 이제 성공했다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성공하면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유가는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가 금주 90달러 중반까지 다시 하락하면서 유가만 보면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료품 가격이다. 지금 보면은 에너지 가격은 이렇게 하락을 하면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식료품 가격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되는 추세로 하고 이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식료품 가격이 전체 소비자 물가의 8에서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서 물가 부담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원자재 가격은 지금 같이 하락을 하면 안정화되는 추세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재상승의 위험이 남아있다. 이거는 공급망 문제로 이제 앞으로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러시아가 그 공급망에서 제외된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지금 월가에서는 러시아가 15년 동안 세계 금융시장에 복귀하지 못했던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불편한 것은 지금 미중 갈등이 2라운드에 진입했다. 네, 일단 2018년도에 우리 관세 전쟁을 벌였죠. 미국과 중국이. 그래서 미중 갈등이 관세가 중심이 되었던 게 2018년도였는데 이게 2라운드로 해서 이런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 2022년도에 봤을 때 사상 최대 무역 흑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이고 가장 무역 적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적자 확대는 상당 부분 에너지 수입 급증에 기인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가 달가울 리는 없을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경제나 패권 등에 둘러싼 분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월 16일 날 러시아 디폴트가 선언이 되냐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그 러시아 국제 디폴트 현황에 대해서 진단을 했는데, 러시아가 3월 16일 날 달러채 이자 한 1억 원 달러 가량을 상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투자자의 수치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루블화는 당연히 자국 투자자들에게 이자 지급이 완료가 됐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이제 루블화를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외국 투자자들이 이거를 받으려면은 이걸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나라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이 제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제재로 인해서 수취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래서 일단은 30일 유예 기간의 적용을 발표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와 국채도 지금 1억 달러 정도로 이자를 이제 은행에 지급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런데 이게 러시아에서 JP모건에게 돈을 줬지만 이게 JP모건에서 시티은행으로 또 갑니다. 그리고 시티은행이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어지는데, 시티은행까지는 자금이 전달이 됐는데, 이 시티은행에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이제 달러로 뿌려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미국이 자금 송금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이제 미국이 송금을 승인을 해줬는지 여부는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자금 송금을 승인을 해줘야만 디폴트를 피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미국이 자금 송금을 승인해줬다 이런 거는 안 나왔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달러채 이자를 달러로 상환을 했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번 주에 지금 두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3월 21일 날 중국이 LPR 금리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4일 날 유럽에 이제 바이든이 방문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가 3월 24일 날 열린다고 하네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군사적인 충돌에 대한 우려는 완화되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대러시아 제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장기전으로 간다는 의미는 공급망에서 러시아가 이제 배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탈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공급망들이나 공장들이 전부 자국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이다. 하고 러시아는 그런 공급망에서 배제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둘째는 중국을 주목한다. 중국을 주목한다. 이거 조금 자세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최근 중국과 관련된 소식,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에게 지원 요청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외환 보유 시스템에 대한 러시아의 의문 제기. 세 번째는 러시아와 인도의 원유를 결제하는 통화로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두가 됐죠. 그런 말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 확인이 됐는데, 이런 거에 관련된 소식. 그래서 중국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이제 점점 더 국력을 키워가는 과정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니까 LPR 금리 자체를 인하하는 결정을 내려가지고 중국 경기위를 부양을 시키려는 의지를 보일 수가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가 상승 사이클의 중반부에 진입한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아웃퍼폼할 것이다. 그러면 성장주는 도대체 뭐냐? 성장주는 현재 가치보다 평가 가치가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얘 미래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건데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고 평가 가치를 더 높게 매기는 주식들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IT 가전, 2차 전지, 건강관리, IT 하드웨어, 자동차 등이 이제 성장주에 해당이 된다고는 하는데요. 이 성장주가 조금 더 아웃퍼폼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성장주의 코멘터리는 나중에 연준의 그 최근 결정으로 인해서 다시 성장주가 괜찮아질 것이다 이런 코멘터리가 있어서 또 다시 한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이슈로 지금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국 상장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 책임법에 따라 상장 폐지될 경우 두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냐? 중국 본토에 자기네들 주식을 상장하고 미국에도 상장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본토에 상장은 하고 미국에서는 ADR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본토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은행을 통해 예탁하고 영수증을 발행해서 해외 거래소에 유통하는 방법. 즉 지금 ADR 계속 나오는 게 이거죠. 미국 내에서는 ADR을 발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상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동시 상장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 상장하지 않는 방법은 미국에는 상장을 했지만 중국에는 상장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내 주식만 보유하고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외국 기업 책임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검증을 해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면 어떤 시나리오 흐르게 되느냐. 일단 미국의 ADR 같은 경우에는 ADR을 지금 본토나 홍콩 주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작업을 거치게 될 겁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은요. 그러면 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ADR이 홍콩 주식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에서 뭔가 가치를 밸류에이션 하겠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ADR의 가격을 이제 H 주식으로 가격으로 전환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건데, 그렇게 이렇게 ADR이 100원이라고 했을 때 H주도 100원이라고 해주면은 깔끔하죠. 근데 이런 일 안 일어난다. 지금 같은 주식이라고 해도 ADR의 가치가 더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ADR이 H주로 전환이 되려면 100원의 가치를 인정 못 받고 50원의 가치를 인정받아가지고 그냥 5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DR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손실을 면치 못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리포트는 이렇게 하지 말고 ADR에 투자하지 말고 그냥 본토 주식을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MSCI 차이나 지수에 이제 본토 주식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그래서 본토 주식의 투자 비중을 점점 확대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본토 주식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와 연결된 섹터와 지수를 투자를 해라. 그리고 지수로는 CSI 500을 선호한다. 이 리포트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로 이번에 FOMC 연준이 25bp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서 좀 여기에서 한 가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점도표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2023년도, 2024년도에 점도표를 공개를 했는데 이게 2.6% 정도까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장기 중립금리는 2.3%로 발표를 했죠. 근데 기존에는 이게 2.5%로 되어 있었던 거를 더 낮추고 2.3%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점도표에 의한 이제 금리는 사실 단기금리죠. 그럼 단기금리는 2.6%인데 장기 중립금리는 2.3%다. 그러면은 이게 더 높은 거죠. 단기금리가 어떻게 보면 더 높아지는 건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경기 회복세를 제약을 시키겠다는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긴축을 주장하는 연준 인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강한 긴축을 주장해도 이미 가격이 반영되어 있어서 시장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이 됐고, 그런 불안감은 낮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흐름의 반증으로 가치주에 일방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던 성장주가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최근 4거래일 동안 성장주의 성과는 가치주의 성과를 상회를 한다. 그래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질수록 가치주에 비해 성장주의 성과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더 괜찮아질 것이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었던 올 1월에서 이제 2월, 1월 때는 정말 가치주가 강세를 보였죠. 은행주들 이런 것들을 치솟았는데 요런 게 흐름이 이제 조금 줄어들고 이제 금리를 안정적으로 보면 이제 성장주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내용들 이제 그래프로 조금 살펴보면 중립금리보다 높은 기준금리를 전망하는 연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중립금리는 이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이게 더 이걸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금리. 근데 이거는 단기금리죠. 기준금리는 어차피 단기금리니까. 그러면 이거를 더 상회하도록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긴축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런 긴축의 의지를 연준의 긴축의 의지를 확인을 했고 이제 물가랑 그 다음에 경기 이렇게 보면은 물가를 더 잡겠다. 그러면 이 말은 사실 경기에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에 자신 있다. 이런 연준의 태도를 확인을 한 겁니다. 때 가치주 대비 성장주의 약세 흐름이 일단락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거는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세인 거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강세인 사이클인데 지금 올 초만 해도 이렇게 계속 올라갔죠. 1월부터 지금 한 2월 3월 초까지 지금 가치주가 엄청나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꺾여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는 의미는 다시 성장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보인 거를 한 4개월 정도라고 보고 요게 일단락이 됐다. 다시 성장주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연준의 장기 중립금리가 한국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되어 있는데 연준의 장기 중립금리는 우리 한국의 국채 금리 10년물과 10년물의 상단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계속 연중 이제 고점을 확인하면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이 상단의 역할을 하는 연준의 장기 중립금리 자체가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더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중립금리 하향 조정으로 이 상단이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하향 조정으로 국고 10년째 금리 상승세도 둔화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은 안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있는 모습이다. 시장은 하느니 올해 2번에서 3차례의 금리 인상을 당해할 것을 예상하고 있고 더 몇 차례 더 올릴 거다 이런 예상들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4번에서 뭐 6번까지도 올릴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예상은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 수준보다 더 높은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은 나타나기가 어렵다. 2번에서 3차례의 금리 인상으로만 그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금리 상단이 지금 내려오게 되는 거니까 장기물의 금리 상단이 내려오게 되면 단기물에 대한 금리 상단도 이제 조금 내려오는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물가 우려는 높지만 이미 3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으며 경기 둔화 우려로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날 것이다. 트루윈이라는 코스타 기업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서 이걸 같이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루윈은 2006년도에 설립된 자동차용 센서 전문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엑셀, 브레이크 페달 센서, 적외선 열 영상 센서,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자율주행차랑 연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죠. 2020년 기준 자동차 센서는 자동차 1차 벤더로, 그러니까 납품업체로 납품을 하고 있고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어떤 것들 매출을 많이 차지하냐 봤더니 기타 해가지고 엑셀 관련된 거 뭐 그런 센서들 그게 지금 한 39% 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LS,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SPS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여기에서 이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유망하다 이렇게 보는 적외선 열 영상 센서,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은 일단 주력 개발 쪽에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 매출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이제 더욱더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합작 법인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분의 49%, 이 법인의 지분의 49%를 소유하고 있고, 이 합작 법인을 통해서 트루윈은 최첨단 원거리 IS 센서 및 자동차 부품용 센서를 개발하고 향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주는 이제 대표 CEO인 남용현님 대표님이 55%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기업은 자동차 센서 시장 성장의 수혜가 예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 트루윈 같은 경우에는 센서 전문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BP에서 이거는 엑셀 센서입니다. 그 다음에 BPS에서 요거는 브레이크 페달 센서입니다. 그래서 페달을 적용하는 센서가 주 매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주력으로 하는 거고, 운전자가 페달을 밟았을 때 밟는 양을 강제해서 정기적 신호를 ECU로 전송하는 센서를 이제 만들고, 요거 지금 주력해가지고 지금 매출 비중이 높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엔진에 적용되는 TPS에서 이제 요거는 연료의 분사량을 조절하는 센서라고 합니다. 더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IR 센서, 이제 적외선 센서죠. 이제 열을 감지해서 영상으로 출력하는 센서, 요거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트루윈 같은 경우에는 축적된 센서 기술과 고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동차 센서 시장의 성장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쭉 읽어봤는데, 이게 보니까 이 업체가 미래전자기계 시스템 요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래전자기계 시스템과 그다음에 반도체, 여기 보면은 트루윈은 시모스 제조 공법 등 반도체 센서 자체 설계 및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MEMS 기술도 가지고 있고 시모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요거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일단 하나 인텔리전스를 설립 공시했는데 그 지분의 49%를 트루윈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미래전자기계 시스템 반도체 팹 설비 구축도 일부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합작 법인을 통해서 트루윈은 최첨단 원거리 적외선 센서, 그 다음에 3종의 차량용 MEMS 센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데요. 일단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에는 밤에 사용을 하는 거죠. 이제 열을 이렇게 감지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원거리 IR 센서는 밤에 자동차가 보는 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종의 차량용 MEMS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유도 방식 근접 센서, 그 다음에 압력 센서, 고온 측정 센서, 이게 이제 3대 이제 3종의 차량용 MEMS 센서인가 봅니다. 그래서 차량 내 다양한 부품에 적용되고 있다. 자동차에 이어 이제 국방 민수 분야까지 사업 범위가 확대돼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미래 자동차 산업에 최적화된 센서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CMOS에서 시모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상보형 금속산화 반도체. 근데 이게 소비 전력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용 계산기, 전자시계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반도체 센서를 자체 설계가 가능하고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루윈은 시모스 양산 파운드리에 적용할 수 있는 MEMS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기술 차별화는 원가 절감을 하는 거죠. 이거를 다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적외선 센서 개발하는데도 원가 절감률이 80% 정도 달성이 가능하고, 압력 센서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을 한 30%까지, 그 다음에 고온 측정 센서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률이 30%, 그 다음에 자기 유도 접근 센서 같은 경우에도 절감률을 최대 30%까지 이제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인은 미래 자동차 센서 개발에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 그 개발 중인 거고 이게 매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 어쨌든 개발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리스크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진 부품 업체들과의 기술 격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기업이 오보행 이슈가 동일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수권부 사채가 있고 사무 전환 사채도 있고 사무 전환 사채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합치면은 209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들이 시장에 갑자기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빠지게 되니까 오보행 이슈가 존재한다고 합니다.